들어와요? 예. 시작할까요? 당사성 들어갑니다. 129강 들어왔습니다. 강수를 좀 안 내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왕이면은 제목하고 이렇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 찾아보실 때, 되게 좋으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사성 의 나오고요. 종류. 판례가 많이 나오는데, 판례가 되게 중요하죠. 당사성에 해당되는 조문들 쭉 적어 놨습니다. 준용, 규정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데, 당사소송은 잘 알다시피 과거에는 우리 법원의 실무에 있어서 굉장히 소외됐었어요. 그래서 법원의 실무 입장은 뭐냐면 웬만하면 이론적으로 당사소송에 해당되는 것들을 다 그냥 민사로 처리해버렸어요. 귀찮으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법원이 이제 당사소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당사소송에 대한 판례가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는 과거에 민사로 보았던 사건들을 당사자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과거에는 당사자로 봤던 소송을 또 항고로 보는 그런 입장의 변화도 보입니다. 물론 동일한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볼 수 없지만 사실은 유사한 법령인데 해석을 다르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보이겠죠. 자, 당사소송 들어갔을 때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먼저 정리를 하면 책을 이제 보면서 천천히 나갈 건데요. 당사소송 나오는데 당사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 관계가 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 관계가 난 소송으로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그 법률 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 당사자가 피고가 되니까 이제 행정주체나 사인이 피고가 될 거다. 그런데 이제 보통 강조된 것은 사인은 보통 강조가 안 되고요. 행정주체를 강조하죠. 왜냐하면 항고가 행정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르다 이렇게 되죠. 좀 이따 이제 당사소송에 대해서는 이제 실질적 당사소송하고 형식적 당사소송이 바로 뒤에 나오는데 먼저 들어가기 전에 당사소송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 한번 정리해보면 이 당사소송은 뭐냐면 일단은 행정소송입니다.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뭐 뻔한 이야기인데 이거 왜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게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판사들이 이때까지 생각할 때 뭐냐면 국가배상소송도 사실은 국가행정소송법의 내용을 따르면 사실은 당사소송이 돼야 될 것 같고 조세환급소송 같은 것도 이제 당사소송 돼야 되는데 판례가 민사로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판례 입장은 뭐냐면 당사자 소송의 경우는 항고처럼 행정 주체에게 우월한 지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뭐 민사나 다를 게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실제로 보면은 이제 당사소송은 항고소송처럼 민사에 대한 특징이 좀 적어요. 확실히 적어요. 민사하고 같은 점이 더 많죠. 대등한 관계를 규율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반발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도 행정소송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런 게 출제됐죠. 행정 당사소송에서 이제 취소에 규정이 적용되는 거 이게 나왔단 말이야. 그럼 적용되는 게 뭐냐?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공익에 관한 소송이기 때문에 역시 뭔가 당사소송도 직권주의가 적용된다 이것들이죠. 이게 뭐하고 다르냐면 민사하고 다르다는 거죠. 민사는 직권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사나 당사자는 둘 다 뭐냐? 기본적으로는 불고불리의 원칙, 처분권주의 또는 변론주의를 갖고 있지만 그에 대한 예외로서 직권주의를 갖고 있는 것은 당사소송. 민사는 그에 대한 예외로서 직권주의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20문제밖에 출제 안 되는 것에 답으로 이것이 많이 나왔던 겁니다. 그냥 또 한 번 더 말씀드린 당사소송은 뭐냐면 주관적 소송이다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역시 뭐냐면은 역시 법률상 이익을 요한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구조가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냥 당사소송의 경우는 이제 잘 알다시피 이거는 항고소송은 아닙니다. 항고소송이 아니라는 거죠. 항고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우월적 지위에 근거한 내용들은 나오지 않느냐. 우월적 지위에 근거한 행정 취소송에 대한 여러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물론 원칙적으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한 말은 특별한 규정이 없었을 때입니다. 규정이 있으면이라고 하면 원칙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없었을 때는 뭐냐? 원칙적으로 뭐냐면 첫째로 쟁송에 이러한 제기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쟁송 기간에 제한을 두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확정력을, 존속력을 위해서인데
불가쟁력이죠. 근데 원칙적으로 두지 않습니다. 물론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 물론 그 규정을 따르게 되지만 예외 원칙적으로는 쟁송 제기하는 제한이 없다. 또 이거는요, 당사소송에는 이러한 집행 부정지나 또는 집행 정지에 관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특징도 있습니다. 또 이거는 당사소송에는요, 이러한 사정 판결 이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요, 아주 중요한 특징에 들어갑니다. 근데 당사자인데 이제 항고가 아니죠. 그래서 복심이 아니고 이거는요, 시심적 쟁송이죠. 그래서 1심의 경우는 처음으로 어떤 결정이 나오게 된다. 그러나 뭐니뭐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피고가 있잖아요. 이런 피고가 한 번 더 당사자가 항고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청, 이런 행정청이 아니고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의 한쪽이죠. 한쪽이란 말은 이제 한자로 표현할 수 있죠. 한자로 표현할 때 이제 이쪽에서 보면 일방 아니면 타방이 됩니다. 타방. 그래서 한쪽이 여기 중요하죠. 이게 하나니까 눈으로 보이는 거죠. 형식적인 요건인데 제일 중요한 형식적인 특성이 뭐냐면 당사자 한쪽을 피고한다. 이거는 당사소송의 제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법소송의 내용을 안 읽어봐도 청구 취지 안 읽어봐도 피고만 봐도 피고가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피고할 때는 이거 당사소송이구나. 얼마 전에 이제 국가직 근무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이제 다른 부처로 옮겨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같은 맡은 업무가 뭐냐, 제일 더러운 업무 주는 거죠. 그 기존에는 하다가 이제 자기들이 하다가 제일 맡기 싫은 게 뭐냐면 소송 업무를 주는 거야. 국가 그 해당되는 부서를 상대로 한 소송 업무를 주는데 막 소송하는 놈이 잘 모르니까 담당자가 막 소송 서류를 개판을 해가지고 엉망진창하고 나왔는가 봐. 와가지고 이제 소송을 정리해야 되잖아. 뭐 어느 게 1심인지 2심인지 3심 사건인지 모르겠고 막 정리가 안 됐더라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도 호점을 붙여야 되는데 호점을 붙일 때 이제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첫째로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따가 이제 물어보길래 일단은 이제 내가 정리해야 될 게 항고냐 당사자냐 이렇게 물으니까 모르죠 막 이러는 거야. 이씨 그래가지고 왜 몰라니까 안 쓰였어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피고 보면 알잖아니까 막 이러는 거야.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학원에서 배운 거하고 이론하고 다 실제가 다르다 하지만은 요즘은 행정법의 경우는 별로 이론과 실제가 다르지 않아요. 다만 행정법은 주로 법률 같은 중요한 걸 다루기 때문에 시험에서 많이 볼 일은 없죠. 기본적인 거죠. 그런 일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당사자 한쪽만 보면 알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나오는데 이런 정도 이야기하고요. 자, 당사소송의 종류도 갑니다. 이러한 당사자 소송의 제목은 종류라고 붙일 수 있겠죠, 그죠? 종류 이렇게 붙일 수 있는데 행정상의 이러한 당사자 소송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칠판이 좀 적으니까 약간 앞에서 한번 당겨서 얘기할게요. 당사소송 종류 두 번째 얘기 들어갑니다. 책에서 나오는데 알고 있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당사소송에 대한 의의를 처음에 공부했는데 처음에 읽어주는 그 의의가 바로 뭐냐면 사실은 실질적 당사소송입니다. 실질적 당사소송은 내용적으로 당사소송이 되는 뜻인데 내용만 아니고 형식과 내용이 모두라는 뜻이고요. 형식적 당사소송은 형식만 당사소송이고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제 첫째로 뭐냐면 당사소송의 핵심되는 것은 우리 교과서에 있는 것은 뭐냐? 실질적 당사자 소송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요것은 이런 행정소송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행정소송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들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 관계가 난 소송이라든지 그 밖에 공법 관계가 난 소송을 당사소송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것들이 행정소송법에 이제 규정되어 있는 거죠. 이런 행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있고 규정이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에요. 이거는요, 사실은 형식 당사소송은요, 이거는 이 행정소송법에 없습니다. 이러한 행정소송법에 이러한 규정이 없어요. 이런 말이 나와 있잖아요.
없는 것인데 우리가 판례와 해석상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 우리 학설이라든지 이러한 해석상 이러한 판례 같은 이러한 해석상 인정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주의될 것은 이러한 인정된다고 할 때 이러한 인정은 실질적으로 내용이 당사성이 아니고 형식만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때 인정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얘기가 아니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몇 개가 안 됩니다.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형식적 실제적 당사성 할 때는 뭐가 예를 들면은 당사자성이죠. 이러한 당사자, 이러한 수동호세, 이러한 실질도 있고 형식도 있겠죠. 당사적인 형식의 제일 중요한 것은 피고입니다. 이러한 피고가 당사의 한쪽이 일방 한쪽이 되는 것인데 아까 법에서 보면은 이런 내용을 가진 것으로서 당사자 어느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걸 얘기한다. 한쪽 당사자 피고가 되는 게 바로 형식입니다. 둘 다 합니다. 그러니까 형식 당사자는 실질한 당사자가 아닌데 형식만 즉 피고가 한쪽 당사자만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이름은 형식적 당사자성 말을 쓰는데 판례에서 뭐 형식적 당사자 이렇게 말을 안 해요. 그냥 당사성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말하지 판례가 뭐 형식적 당사자, 실질 당사자 이렇게 안 하고 학술적으로 그냥 우리가 얘기할 때 실질적 당사자라고 말한다. 근데 실질적 당사성은 또 뭐 들어가죠.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는 소송하고요. 두 번째가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가 하는 소송 나오는데 요거 이제 좀 이렇게 말 맞는데 나중에 보면 으로서 이제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한다. 즉 피고를 한쪽 당사자가 피고가 된다. 제일 중요한 요건은 한쪽 당사자가 피고가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공통된 요건 즉 이제 뭐 실질적 당사자거든 형식적 당사자 간에 이 공통된 요건은 뭐냐면 한쪽 당사자 얘기하죠. 한쪽 이란 당사자를 그러니까 이런 피고를 한다 하는 이 점은 공통됩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아니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피고인데 이러한 피고가 피고죠. 이러한 피고가 행정 주체가 되는 거죠. 행정 주체, 행정법관계 당사자 행정 주체가 되고 이러한 행정청, 처분청인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것이 아니다.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것은 항고고요. 행정 주체가 되는 것은 당사자손이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항고의 경우도 행정청이 피고가 되지만은 소송 비용 누가 부담해요? 당연히 행정주체가 부담을 하게 되는 거고 또 그 기속력, 법적인 효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속력도 역시 뭐냐? 행정주체가 기속력을 받는 거죠. 똑같습니다. 실제 당사성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내용적으로 보면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맞죠? 그래서 처음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처분 등이죠. 이런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그런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죠. 이러한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이다 나오죠. 이거 참 재밌습니다. 처분 자체의 효력을 다투면은 항고가 됩니다. 처분의 무효 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항고고요. 이거는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라는 말을 쓰죠. 자, 그러면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일 때 처분 등이 있다.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가 예인데 그러면 어떤 처분인데 만약에 영업정지처분이 있다. 이런 영업정지처분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사람은 어떤 처럼 법률관계가 되냐면 위법한 영업정지처분 때문에 내가 여름에 장사를 못 해가지고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면요 행정상의 손해배상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행정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 이런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청구권이 발생했다. 이 말을 또 이제 우리가 바로 이제 바꾸면은 청구소송이죠. 행정상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됩니다. 청구하는 말은 이제 청구소송이 되는데 청구소송이 됐을 때 이 청구소송이 바로 뭐냐? 실질적인 당사소송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때 이제 손해배상을 해야 될 의무하고 또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때 권리 의무 관계를 법률 관계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는 안 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그러면 위반 조세부가 처분했다. 이런 위반 조세부가 처분 때문에 내가 이제 억울하게 세금을 냈어요. 그럼 냈을 때 이제 돌려주셔야 하는요 공법상의 부당이득이죠. 이러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했겠죠. 이러한 반환 청구권 역시 반환 청구 소송 에너지인데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도 그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위법한, 물론 법을 위반한 거겠죠. 이러한 대집행이 있었다. 그냥 물건이 이제 예를 들면은, 그래서, 대집행 때문에 내 집이 때려 부셔졌다? 그래서 행정처에서 미안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콜레더 해나, 이게 이제 바로 뭐냐? 원상회복이죠. 이런 원상회복에 대한, 청구권 또는 청구소송, 이런 게 발생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것들 또 뭐 만약에 위반 대집행을 해서 했을 때 잘못했을 때는요 공법상에 이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부당이득 죄송합니다 공법상의 결과 제거 이런 결과를 제거해달라 하는 결과 제거 청구권 또는 청구 소송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론적으로는 사실은 관련 청구소송입니다. 그래서 영어대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을 이제 하면 약간 하면은 이러한 관련 청구 소송이 될 수도 있죠. 이것들은 왜냐면은 바로 앞에 있는 영업정치분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얘들 소송을 저희 이제 취소이 계속된 법원으로 보내주면 되겠죠. 또 중요한데요. 관련 청구소송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게 이제 강학적으로 보면요, 참 문제되는 것이, 분명히 다수는요, 이걸 뭘로 보냐면, 행정소송인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행정소송인 당사소송의 대상이 된다는데, 판례의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요. 판례의 경우는, 뭐냐면, 이걸 민사소송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갈등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왜냐면은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뭐, 김남진 교수 같은 경우, 행정법 학자하고 굉장히 뭐라 할까, 정열적인 사람인데, 퇴임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열심히 논문도 쓰고, 또 신문에 기고도 하는 그런 분이에요. 꽤 유명한 스타거든요, 일종의. 근데 그런 그 김남진 교수 같은 경우는 법원이 이거 안 지킨다 이거야. 분명히 법 조문에 나와 있는데, 왜 이게 당사자로 하고 되는데 왜 안 지키느냐 그런 말씀을 할 정도로 상시하게 뭐랄까 법원이 좀 지나치게 법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뭐 부러진 화살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만은 왜 이런 부러진 화살 같은 것들이 왜 관심이 있냐면 저 자신도 대법원 판결의 피해자이기도 한데요. 이번에도 뭐 어떤 판결 때문에 어떤 할머니가 사실은 성폭행을 당했는데 안 받아주니까 자살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 이게 법관들이 늘 하는 소리인데 그거는 그야말로 부득이할 때 인정돼야 되는데 자기들의 어떤 그 게으름 또는 어떤 그 관료주의 이런 등등을 해서 잘 안 될 때가 되게 많이 있는데 그런 일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게 없는 세상이 되면 더 좋겠죠. 지금처럼 뭐 독재하는 나라도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참 좋아진 나라인데 그런 부분에서 사법부가 여전히 생각이 안 바뀌고 있는 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원래 이런 것들이 이론적인 건데 판례는 민사로 보더라. 이거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출제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 밖에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 밖에 이런 그 밖에 공법상 법률 관계하는 소송인데요.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 관계라고 합니다. 그 밖에 공법상 법률 관계는 칠판의 사정상 이쪽으로 이제 옮겨서 쓸게요.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 관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뭐냐면 이때까지 그라고 하면 그게 뭐냐 이거죠. 그라는 말이 뭐냐면
앞에 나온 것들을 지칭하겠죠. 앞에 나온 것들이 뭐냐면 처분의 무효 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처분의 효력 자체를 구하거나 아니면 처분 때문에 생긴 건데 처분은 다 권력적인 작용입니다. 그래서 권력적인 공법 작용 때문에 생긴 건데 그럼 나머지 남은 게 뭐냐? 비권력적인 그겠죠. 그래서 첫째로 뭐냐면 비권력적인 공법 관계입니다. 근데 이런 비권력 공법 관계의 대표 형식이 바로 뭐냐? 공법상의 계약이 되겠습니다. 공법상 계약에 대한 소송인데요. 주의될 거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보고 봤을 때, 어떤 계약을 봤을 때 이게 공법상 계약이냐 사업상 계약이냐 것은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법과 사업의 구별이 애매하기 때문에 보는 관점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똑같은 계약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입장하고 법원의 입장하고 학설의 입장이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대법원이 공법상 계약인데 민사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거는요 공법상 계약이다란 말은 뭐냐 당사자 소송의 장이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굳이 이론에 있어서는 공법상 계약으로 보더라도 판례가 당사소송이 아니라고 얘기할 때는요 사법관계다 이렇게 말을 하는 하지 그 자체 안에서 꼬이진 않아요. 그렇게 처음에 이게 공법상의 계약으로 볼 거냐 아니면 민사계약으로 볼 거냐 그거는 생각이 갈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꼬이지는 않으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그럼 이런 비권력적 공법관계다 소송 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아는 게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공법상 계약인데 시에서 많이 나왔던 거죠. 이걸 어디서 배웠습니까? 공법상 계약에서 배운 건데 한번 정리해 보면 그래서 주로 이제 계약의 경우는 대등하기 때문에 위탁이라고 할 때는 대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촉탁이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립, 무용, 단원입니다. 물론 시립, 무용, 단원으로 모시면 이제 위촉이라고 하죠. 위촉. 그리고 이제 고만하기 쉽지 하면 해촉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아마 이게 계약으로 가는 이유는 시립무용 단원 입장에서는 뭐냐면 자기가 하나의 직장이잖아요. 오래 가고 싶겠죠. 그건 충분히 이해되지만은 몸이 말을 안 듣잖아요. 이게 나이 한 40 넘어버리면 자기 관리를 잘 안 하는 분들은 힘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니까 나이 80대는 1932년생 할아버지가 패러글라이딩 하는 거 뉴스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쪽에 청송 주얼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패러글라이딩 그 장비가 한 25kg 정도 되는데 그걸 지고 그 산 정상 주얼산이 꽤 높거든요. 까지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패러글라이딩 하는 거죠. 근데 정정하더라고. 다리도 튼튼하고. 예, 그래서 그렇게 갖고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고 안 그러면 나이 30에도 골골해가지고 맨날 아프고 그냥 들어눕고 너무 많이 자가지고 허리가 아프고 막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죠. 자 그렇고 그래서 이천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시립합창단은 그런데 이제 시립무용단은 이거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대구 시립무용단은 무용하는 거 잘 못 봤죠. 서울 시립무용단 같은 것도 잘 못 봤는데 한번 볼만한데 그죠? 일단은 늘씬하대 진짜로 다들 진짜로 대구 시립 지방 시립이다 선남 선녀도 많은 이거 아주 늘씬해 남자가 다 늘씬하대. 그래서 좋겠다 이 생각되죠. 근데 이 사람들 그 정도까지 가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무용과 졸업했다고 다 가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쳐서 들어가겠죠. 근데 그래봤자 계약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실 이 다들 한마디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계약직인데 과거에는 이걸 전문직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올 때는 이러한 전문직이라는 공무원을 위촉하거나 해촉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 보면 이제 공무원을 끝나고 나서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퇴직하고 나서도 또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퇴직하고 나서 자리가 많은 직장이 좋은 직장인 거야. 이게 우리나라 같으면 재경부 같은 경우 퇴직하고 나서 자리가 많죠. 이제 시도에도 그렇게 해요. 하다못해 상수도 사업본부를 나왔다. 그럼 또 상수도 사업본부에 보면은 이 영수증 입력하는 또 위탁업체가 있거든요. 거기에 또 장으로 가기도 하고 이래요.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립합창단은 있고 시립
서울시가 있잖아요. 경찰 공무원들 옛날에 경찰이 이제 서울시에 산하에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은 그랬을 때 대공연구소 공산권을 연구한다는 이런 대공연구소 연구원이겠죠. 그래서 소장 연구원 일종이니까 연구원 들어갑니다. 또 공익근무용 잠깐만요. 아니죠. 공중보건이 죄송합니다. 의사죠. 의사인데 군대 가는 대신에 공중보건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거기하고요. 또 최근에 와서는요. 이제 공연단체 시립 극장에서 하는 이러한 공연단체로 이러한 선정되는 것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이것도 이제 거기에 들어가죠. 다음은 주의해야 될 거는 아닌 것 할 때 공용 수용전이죠. 그래서 이러한 토지 등에 대해서 토지 수용 전 단계에서 이러한 협의가 성립했다. 요거는요, 잘 알겠지만 다수로 뭐냐면 당사소송, 행정소송인 당사소송으로 보지만은 판례에서는요, 뭐냐면 당사소송이 아니고 민사소송으로 이해하더라. 그래서 이론하고 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간과하기 쉬운 건데 이런 거 선생님들이 잘 모르는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밖에 공부상 법률학인데 처분 등을 원인하는 법률이겠죠. 처분 때문에 권리 의무가 생기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처분에 초점 둘 수 있지만은 다르게 말하면 처분이 없이도 법률관계가 발생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알다시피 이러한 처분이 아니고요. 즉 행정체계 구체적인 의사표시인 의사의 결정작용에 의해서가 아니고 법외로 있잖아요. 이러한 법에서 정해진 법에서 바로 정해진 법에 의해서 권리 의무가 바로 정해지는 수가 있습니다. 즉 일정한 처분이 없이도 이런 게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로서 이제 드는 게 뭐냐면 아주 중요한 게 있죠.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희생자들 있죠. 그래서 광주 민주화 운동. 광주 민주화 운동은 사실은 그 5.18 당시에 이제 광주 분들이 하신 일들인데 뭐 우리 역사에 남을 만큼 아름답고 숭고한 그런 운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참 그 인간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밖에서는 군인들이 탱크를 가지고 목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돗물도 끊고 전기도 끊어서 공황 상태를 만들었죠. 근데 미국의 흑인들 같은 경우는 미국 사회는 겉으로 볼 땐 되게 신사적으로 보이는데 공황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본성이 드러나가지고 폭동을 가져오고 약탈을 하게 됩니다. 근데 광주는 그 당시에 그렇게 사람들이 막 죽어 나자빠지는 그런 과정에서 식량이 지금 떨어지고 먹을 물이 없어지는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 집에서 스스로 있잖아요. 김밥을 마련해가지고 이고 나와가지고 트럭을 다니거나 길가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김밥을 다 던져주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름도 모르고 자기 자식도 아닌데 자기의 양식을 가져와서 던져주는데 한두 사람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어떻게 하면 전달할까? 막 전달한 사진을 찍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김밥을 이고 나와가지고 어떤 떡을 찌고 이고 나와가지고 주먹밥을 만들어서 트럭에다 던져주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근데 그게 인간의 아름다움이다. 인간한테는 뭐 성선설도 있고 성악설도 있고 하지만은 사회생활 살아보면은 많이 당하게 되면은 인간은 참 근본적으로 악하구나. 또 나도 당하니까 악한 마음이 생기니까 인간은 참 근본적으로 악하다. 나는 성악설을 지지한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해는 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상대가 어떻게 나오느냐 또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사실은 뭐 스스로 생각해도 좀 천사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뭐 참 못된 마음이 생길 때도 있을 거예요. 저는 좀 그래요. 저는 그런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죠. 이때의 사건인데 이때의 희생자들에 대해서 보상하는 법률이 있는데 그 당시에 광주 보상위원회 결정이죠. 그래서 이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그러면은 이러한 보상에 대한 권리죠. 그래서 이러한 보상에 대한 청구권인데 이 청구권은요 법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지. 중요한 말이 뭐냐면 이게 숨어있는 말이 판례를 읽어봐야 되는데
보상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권리가 발생한 게 아니다. 보상위원회 결정이 바로 처분이에요. 사실은 만약에 보상위원회 결정에 있어서 권리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이는 바로 처분이 되겠고, 이거는 바로 뭐냐? 항고소행이 되게 됩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럴 거고요. 제가 함부로 이제 제가 판단을 못 하겠지만, 대체로 이제 이런 거하고 유사한 게 뭐냐면, 이러한 석탄, 산업 합리화죠. 이러한 석탄 산업 합리화. 사실은 이게 좀, 이제, 항상 우리나라 말 중에서 거짓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진짜로 뭘까, 말 자체를 완전히 거짓말하는, 왜 그렇게 언어를 잘못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자율학습. 무자율이에요. 전혀 비자율이에요. 강제학습을 보고 자율학습이라고 표현하죠. 나는 그게 참 불만족스럽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 성폭행 이런 말도 웃겨요. 그것도 웃기는데, 이러한 석탄산업 합리화인데, 이때 이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왜냐면 이 당시에 이제 지원금,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거 말고도 뭐냐면, 자기가 예를 들면은, 이러한 지위나, 이러한 신분 있음을 확인하는 소용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훈장을 받을지, 이러한 훈장을, 이러한 받을, 그런 지위에 있다. 이런 확인하는 이런 소송들, 태국 무공훈장을 받을 지위에 있다. 이런 소송들은 다 뭐냐? 확인한 소송들이 이제 그게 들어간다.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당사소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판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보면, 838페이지에 보면, 석탄 합리화 사업 단을 상대로, 즉,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그 뭐랄까, 제일 중요한 연료가 연탄이거든요. 뭐 악마의 연료다 이런 말도 쓰는데, 연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요새도 연탄가스, 뭐 이렇게 맡아가지고 죽을 뻔한 적도 있고 그래요. 그 당시에 연탄가스는 국민이 다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동치미 꼭 마시면 뭐 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죽은 사람도 많이 있고 이렇습니다. 있는데, 일산화탄소.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럴 때 석탄공사가 우리나라 잘 나갔어요. 옛날에는 또 석탄공사 다닌다 그러면 다 알아주는 거야. 이게 막 청년이 있는데 석탄공사 다닌다 가면은, 서울대학교 석탄과가 있었어요. 좀 웃기죠? 예, 서울대학교 옛날에,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옛날에 공대에서 잘 나가는 학과들을 쭉 보면 전부 다 웃기는 거예요. 과거 한때는 또 막, 조선, 이제 석탄과가 제일 셌고요. 그 다음에 전기과가 셌고, 화원과가 센 적이 있었어요. 게다가 전자과, 뭐 제어개척과 이런 식으로, 유행의 변화가 있는데, 그때 이제 지원금을 주는데 당사소송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전문직 공무원, 계약직입니다. 과거에 이제 지방직 공무원 중에 계약직을 전문직인데, 공중보건의, 그 다음에 전문직, 서울대공전술연구소 연구원, 그 다음에 광주시립 합창단원, 서울시립무용단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방금 태극무공훈장을 수여받을 자임을 확인하는 소송. 연관 생계보조기금의 권리자, 즉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관 생계보조금이죠. 이런 보조금을 받을 자에 이런 것을 확인하는 소송은 나오죠. 이거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소송 8번인데, 이거는 조금 이따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데요. 이 소송의 종류 중에서 특이한 소송이 있는데, 지금 실제로 소송하고 있습니다. 형식이 아직 안 나갔는데, 이제 보통 당사소송 실질을 의미하죠. 그러면 이제 내용 들어가 보면, 방금 얘기했는 것처럼 두 가지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비교가 돼야 될 것들 있죠. 굳이 나오면 아까 했던 얘기까지 다 하면은 한 세 가지가 되는데, 당사소송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대체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국가배상소송을 당사소송으로 안 보고 민사소송으로 보더라 하는 것도 있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사건들, 뭐 이러한 토지등이죠. 이러한 토지당 수용전이죠. 이러한 수용전에 협의가 성립했는데, 협의가 관한 것은 뭐라고 하냐 할 때, 다수는 뭐냐면 행정소송인 당사자 소송으로 보지만은 판례는 뭐냐? 민사로 본다. 이건 하나의 형식, 이제 본 거고요. 변화는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큰 변화는 변화인데, 사실은 변화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어요. 방금 했습니다. 이런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희생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법률이죠. 그래서 광주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에 관한 보상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희생자에 관한 보상에 관한 법률 이거는요. 그래서 이러한 희생자죠. 그래서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에 대해서 뭐 명예회복 또는 구제에 관한 이 법은요. 우리 판례가 뭐냐? 당사자 수용으로 봤어요. 그거는 아까 전에 했지만은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보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되는데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는요. 결정에는요. 이거는 하나의 처분으로 보지 않았다. 보상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권리가 발생하는 거 아니다 하는 이런 배경에서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나 광주 민주화 운동에 이러한 법률에 의해서 권리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광주만 그러면 이제 이거 하고 나서 김대중 대통령 당선되고 났어요. 그래서 김대중이는 뭐 전라도 사람만 뭐 봐준다 이런 데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광주만 희생자냐? 다른 데도 희생자다. 안 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게 뭐냐면,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가 민주화 운동할 때, 이러한 광주 민주화를 포함하는 개념이겠지만, 넓게는 이러한 민주화 운동에 대한 희생자와 그에 대한 구제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요. 요거 만들었을 때는요, 사실은 위원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결정인데요. 이러한 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뭐냐? 위원회 결정은 바로 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고 즉 처분서 인정하는 거예요. 처분서 인정해가지고 광주 민주화 운동, 일반적인 민주화 운동은 그거 뭐냐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어느 게 더 나으냐? 광주 민주화가 더 나아요. 왜냐하면 광주 민주화 운동은 바로 거기서 뭡니까? 권리 의무가 발생되는 데 비해서 민주화 운동에 대한 희생자의 경우는 별도로 위원회 결정을 받아가지고 다시 돈을 청구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회 결정을 받아야 되고 위원회 결정을 안 받은 사람은 보상금을 다툴 수가 없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돈을 안 줬을 때는 당사소송을 다투어라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 하나 있고요. 이것도 약간 다른 형태인데 또 하나가 뭐냐면 하천법이 있습니다. 하천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구분이 하천이 어디까지가 하천이고 어디까지가 덜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데가 많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최근에 와서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2013년, 2012년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11세기잖아요. 이런 시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정리가 좀 잘 된 시대에 살고 있고 옛날에 어디가 하천이냐 바다냐 구분이 하천인지 어디까지가 덜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냥 하천이 물이 좀 잘 안 들어오는 데는 다 농사를 짓고 먹고 살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 하천에서 농사를 계속 짓고 살다가 이제 하천 공사가 되면서 뚝을 만들게 되니까 그 안에 들어간 땅들은 이제 더 이상 하천으로 쓰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에게 이제 국가가 보상을 해주는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보상을 받으면 얼마나 좋다. 국가가 굳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잘 알다시피 그런 것들 중에서 하천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천에 대한 구제를 받으라고 공고를 해도 농민들이 잘 몰라요. 우리도 사실은 구청이나 또는 시나 또는 업에다가 우리 땅에 대해서 어떤 공고가 나왔다고 해서 보겠어요? 잘 모르지. 그러니까 이제 그 구제 기간이 지나가지고 구제를 못 받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안 됐으니까 구제 기간이 지난 사람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또 특례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하천법 부칙이죠. 그래서 그냥 부칙이죠. 물론 하천법 부칙 이전은 그 법을 개정할 때마다 조금씩 그 내용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은, 이미 기간이 지난, 이러한 보상이죠. 이러한 보상에 대한 청구 기한이, 지난, 자들에 대한 이러한 구제죠. 구제에 관한 일종의 특례 규정입니다. 특별하게 예외를 인정한 거죠. 이건 이제 보칙 2조에 관한 이 구제가 있잖아요. 이런 보칙 2조의 구제에 대해서 중요한 건 과거에는 이건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는요, 이런 민사소송으로 봤어요. 민사입니다. 여기 봐봐요.
당사자라고 한글로 하는 것도 있고, 조심해야 돼요. 옛날에 이거는 민사로 봤던 건데, 최근에 와가지고, 이런 최근에 와서는요, 변화가 있어요. 그죠? 뭐냐? 행정성인 당사성을 봤다. 그건 뭐냐면은, 대법원이 당사성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실질적 당사성의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아주 시험에서 자주 나올 수 있는, 자주 나오는 참,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고, 앞으로도,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식적 당사성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형식적 당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용적으로는 당사가 아니에요. 그럼 한 번 더 얘기하면 내용은요, 이는요, 이런 당사자에 관한 것이 즉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 관계에 관한 내용도 아니고 공법상 계약도 아니에요. 내용은 한 거예요. 내용은 한 건데 형식이 즉 피고가 당사의 어느 한쪽을 피고를 하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런 것이 소송의 형식, 즉 내용과 형식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 이걸 당사소송으로 인정하는 그런 형식을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이 부분은요, 학설이 나누어져 있지만은 인정한다 이거야. 인정하는 게 다수를 맞아요. 다수를 맞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고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그거는 규정이 있어야 돼요. 따로 법 규정을 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까 전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소송인데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그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첫째로는, 우리가 이제 공익사업법, 잘 알다시피, 이런 공익사업법에서, 늘 그건 아니고요. 공익사업법에서 보상 금액에 대해서 정액해달라, 감액해달라는 보상금 정감, 이런 청구, 소송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실제로도 보상금 청액 청구소인데 이것도 사실은 비슷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 더 있는데 이걸 되게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특허법이 있습니다. 특허법. 특허법 등인데 등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특허법 발명 특허인데요. 특허법만 아니고 사실은 이런 상표법이라든지 또는 실용시한이나 또는 의장법 다 포함되는데 합쳐서 우리가 이거는 산업재산권, 산업이라고 하고 또 다르게는 지적 재산권에 관한 피해에 관한 것들이에요. 요즘은 그 아이폰하고 삼성하고 사이에서 이제 지적 재산권에 관한 소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너무나 웃겨가지고 미국의 소송이 너무 웃기니까 미국 자체의 네티즌들도 비웃잖아요. 그래서 어쨌간에 자국을 보호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러면 아이폰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삼성의 겔3 또는 겔2가 예를 들면 어떤 부품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모방했다, 또는 심지어는 라운딩을 처리했다, 네모나다, 이런 것들. 앞으로 가면 자동차 바퀴가 동그란 것도 이제 특허가 되겠네요. 이런 문제에서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네모나다, 이런 가지고 이제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그게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사실은 부품도 여러 가지가 있고 기술도 수백 가지가 들어가 있겠죠. 그 중에서 3개, 4개 떠는 해가지고 이익을 얻었어요. 이익을 얻었을 때 얼마를 얻었냐? 네가 이걸 침해서 얼마를 얻었냐? 산정할 수 있겠어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전문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대해서는 이제 워낙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이런 부분은 일반인들이 배심원을 통해서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행정심판의 경우 이제 특허법 같은 데서는 뭐냐면 이게 두 상에 싸움 붙으면은 재정을 해줘요. 사실은 행정심판의 재결하고 같은 말이에요. 재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돈을 이제 정해줘요. 그냥 얼마 정도 그러면 적정하다. 해가 정해주는데 여기서 불복할 수도 있겠죠. 이런 내용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위에 거하고 밑에 거 구분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요 밑에 거 잘 구분해줘야 되고요. 밑에 거 자꾸 밑에 거 자꾸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잘 똑같은 구조인데, 이제 이미 나왔지만은,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공익사업부에 대해서, 토지를 할 때, 토지수용위원회가 있죠. 이거는요, 이러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겠죠. 이러한 토지수용위원회가, 뭘 합니까? 재결 신청 절차인가? 이러한 신청 절차에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 재결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용 재결한 처분에서, 재결은 처분입니다. 이 수용 재결에서 보상 금액, 여기서 뭘 하냐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보상 금액도 정하게 되고, 보상 금액이 얼마다 이것도 정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수용이 되는 땅의 범위, 이러한 수용의 범위도 정하게 되는데, 자, 보통은, 손실 보상할 때, 국가가 공익사업할 때 상대방이 취소해달라는 거 취소 잘 안 되죠. 사업 자체는 취소가 안 됩니다. 더더욱이나 공익사업의 경우는 대체로 행정계획의 형식으로 이루어질 때가 더 많기 때문에 개개인이 침해됐다고 해서 구제 청구한다고 다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결과적으로 다 알아요. 아니까 어차피 이 수용된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고 돈이라 좀 더 받아보자. 해가지고 돈이 맞다 안 맞다 싸우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재결은 그 자체가 하나의 처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보상 금액은 뭐냐면 이러한 재결인 바로 이러한 처분, 이러한 재결인 처분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러한 보상 금액에 대해서 내가 불복했다 해가지고 보상 금액이 안 맞다 불복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뭐냐면 이의 재결, 손자 예를 들면 중앙토지수용회죠. 이러한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이의 신청해서 이의 재결을 받아내는 방법도 하나 있고, 보통 이건 이제 문제 삼지 않고 소송이니까 지금 법원에 와서 이런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가능한데, 행정소송에서는 뭐를 청구하냐면 재결 자체를 취소해달라 할 때는 재결은 처분이기 때문에 그건 취소입니다. 그건 항고소이고요. 말할 것도 없는 거고, 행정소송 하는데 뭐냐면은 보상 금액에 대한 정감 청구서입니다. 이러한 보상 금액에 대한 정액해달라, 감액해달라, 이러한 정감, 이러한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근데 이제 정액은 물론 당연히 피해를 입은 토지 소유자가 얘기할 거고, 감액은 사업의 시행자가 청구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보상금 정감 청구소인데, 이 내용은 사실은 보상금을 정감한다는 말은 보상금에 이러한 변경을 구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런 보상금은 어떻게 정하냐면은 재결로 정한 거죠, 재결로. 근데 재결은 바로 처분입니다. 그럼 알고 보면 재결 처분을 변경해달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은 뭐냐면, 따지고 보면 이거는 뭐냐? 처분을 변경해달라는 이러한 처분의 변경 청구소인데,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취소송은요,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그래서 처분의 변경을 청구하는 소송은 이거는요, 이러한 성질로 봤을 때는 이거는요, 항고소입니다. 행정소송이 아니고 항고소입니다. 처분의 변경을 구하는, 분명히 처분의 변경을 구하는 소송인데, 문제는 뭐냐면, 피고가 누가 되느냐 할 때, 보상금 정감 청구 소송의 이러한 피고는 뭐냐면, 당사자, 의 한쪽이 됩니다. 즉, 그냥 당사자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사업의 시행자라든지 또는 토지 등의 소유자 같은 이러한 한쪽이 됩니다. 당사자 한쪽이 다른 당사자 한쪽을 피고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고가 당사자 한쪽이 되는 거죠. 한쪽이 되는 거지.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지 않습니다. 즉, 이러한 재결청인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지 않습니다. 더더욱이나 공동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이러한 당사자의 한쪽이 플러스 그 다음에 이러한 토지 수용위원회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요, 당사자 어느 한쪽이 원고가 돼가지고 다른 당사자 한쪽하고 토지 수용위원회를 묶어서 같이 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요적 공동소송인데, 과거에는 이렇게 필요적 공동소송의 형태를 취했습니다. 즉, 원고가 당사자 한쪽이면 피고는 당사자 한쪽 플러스
토지 수용위원회를 같이 묶어야 되는데 지금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필요적 공동성이 아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방금 얘기하는 이런 특급에 의한 재정도 똑같습니다. 돈이 이제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거 증감해달라 하는데 알고 보면 재정도 처분이거든요. 재기랑 마찬가지거든요. 이름을 재정이라 쓸 뿐인데 약간 다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들어간다. 그래서 주의해야 되고요. 39조 피고적격 나옵니다. 당사자는 국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한다. 아주 명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처분층이 아니라 이 점이 항고성하고 가장 눈에 띄게 다른 점이고요. 40조 재판관할 구조의 규정, 즉 취소소송이죠. 항고소송의 재판관할, 즉 취소는요 처분청 소재지를 관하는 법원을 하는데 행정법인데 똑같이 준용하고 있고, 다만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는 관계행정의 소재지를 피고, 즉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소재지를 피고로 본다. 왜냐하면 피고의 소재할 때 피고가 어딘지 잘 모르니까 그렇게 되고요. 재소기한 나옵니다. 당선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재소기한이 정해져 있는 때는 예외입니다. 예외적 의로는 그 기간을 불변경한다. 만약에 정해져 있으면 불변경하는 거지, 당사소송에 제기한이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당사소송은 원칙적으로 재소기한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또 원칙적으로 뭐냐면 불변경하다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소의 변경인데 당사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한 경우도 준용된다. 했어요. 항고소송을 당사소송으로 변경할 수도 있고 또 당사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가시평선고의 제한 되게 중요하죠. 가시평선고의 제한인데 이거는 꽤나 중요한 얘기고 앞에서 나왔던 얘기지만 다시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당사자 소송은 가지평이 되느냐 이미 했습니다. 가구제 할 때 총 모아서 다 했는데 한 번 더 전체 복습을 다 하겠습니다. 가구제 넓어내면서 임시구제죠. 임시구제, 구제란 말하고 가구제, 가지평, 가처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임시 했던 거 먼저 복습을 좀 하면요. 먼저 항고소송 먼저 얘기하죠. 항고소송.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행정소송인 잠깐만요. 그러지 말고 나머지부터 먼저 해줘. 저쪽이랑 국가배상. 이랑 국가배상에서는 가지평, 일단은 1심에서 이기면 돈부터 지급하고 보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다가 2심 국가가 항소하면은 일단 돈 지급하고 나서 항소해라. 상소 확정 판결 전에도 일단은 가지평할 수 있다. 중요하죠. 이게는 아무 제한이 없어요. 아무 제한이 없고요. 왜냐하면 민사기 때문에. 두 번째 뭐냐면 행정심판의 경우인데, 행정심판은 사실은 항고심판이거든요. 행정심판의 경우는 잘 알다시피 임시처분이 가능하다. 되게 중요합니다. 임시처분 가능하다. 임시처분은 가처분인데 가처분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행정심판의 경우는 이행심판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시처분도 가능합니다. 임시를 먼저 처분해주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집행정지제도도 가능합니다. 다만 가능한데 집행정지하고 임시처분은 어떤 거냐? 보충적지겠습니다. 즉 집행정지로 할 수 있으면 임시처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 알다시피 우리가 어떤 처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거부처분이 있습니다. 이런 거부처분 또는 이런 부작위 이런 것도 있을 때 소극적인 상태가 있는데, 임시처분의 경우는요 처분 그 다음에 거부처분 다 되는데 집행정지는요 처분만 되고 거부처분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사실은 임시처분은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의 경우 이제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복습입니다. 행정소송 들어왔을 때 이제 항고가 있고요. 당사자가 있는데 지금 당사자 하라고 하는 거죠.
항고의 경우는 잘 알다시피 첫째로 항고의 경우 집행정지 가능하냐? 현재 우리나라 제도상으로도 구제제도로서 집행정지제도가 있고요. 다만 임시처분입니다. 임시처분인데 보통 시험 문제에서는 가처분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나오죠. 가처분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행소송 인정 안 되기 때문에 행정소송은 현재 가처분 인정 안 되고 있다 알고 있는 거고요. 당사소송의 경우는 일단 이제 보통 당사소송은 제도가 있지만은 사실 이행소송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행소송이 인정 안 되는 거는 항고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인정 안 되는 거지. 행정소송이라도 당사소송은 대부분 다 뭐냐 이행소송이고 민사 다 이행이죠. 다 보통은 상대가 이행 안 해주니까 이행해달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집행이 되는데 가집행 가능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가집행하기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대방에 대한 편의도 있지만은 문제는 소송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전마가 돈 다 써버리고 그때 가서는 돈 한 푼도 없어가지고 결국은 돈을 받을 수 없는 무자력 상태에 빠질 수 있으니까 미리 돈을 받아 놓자 하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국가는요 사실은 무자력 상태를 좀 기분 나쁘다. 그래서 피고가 일어난 국가인 경우는 가집행할 수 없고 국가 이외의 행정체 즉 공공단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가집행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당사자극, 피고직격 나오고요. 재석이가 나오고, 잘 알다시피,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사자는 항고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심판 전 지주라든지 또는 재석이가 제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전 지주,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관련 청구의 이송과 병합, 가능하다 했죠. 근데 이송과 병합할 때는요, 그래서, 관련 청구 소송이 계속된 부분은 당사자 또는 직권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련 청구를 당사소송이 계속된 부분으로도 이송할 수가 있다. 그러나 보통은 이제 취소송이 계속된 부분이죠. 원래는 최애 변경 허용된다. 당연하고요. 당사소송에 대한 심리 나오는데 직권 심리주의가 적용된다. 되게 중요하고요. 또 당사소송이라도 공익 관련되기 때문에 실적인 진실이 중요하죠. 그래서 처분, 의결에 관한 기록에 대한 제출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가 판결 납니다. 아까 전에 기소명령 나오죠? 처분청을 구속하고요. 그럼 처분청만 구속되는 게 아니고 제3자도 구속받으니까 형성력. 그래서 만약에 당사자에서 어떤 법률관계가 발생 변경이 됐을 때는 형성력도 발생한다. 이거죠. 국가를 상대로 한 가집행은 선고할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것들이고 그거 외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취소송에 대한 규정이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경우, 되지 않는 경우 다 챙겨두셔야 되고 나중에 한 번 더 확인할 겁니다. 또 종합적으로 또 한 번 더 확인할 거고요. 좀 쉬었다가 객관수용 들어가겠습니다.